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의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절반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10대와 20대와 같은 젊은 층일수록 자녀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의 내용인데요. 이런 결과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통계를 확인할 때마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의 변화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결혼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정책 지원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인구 대국인 중국도 요즘 결혼 기피와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대학이 꽃 구경하고 연애 좀 하라면서 일주일 봄방학을 줬다는 소식이 화제로 떠올랐는데요. 네, 이런 발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하고요. 보다 또 실질적인 방안들을 찾는데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3월 24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술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사실인지 어떤 얘기인지 또 살펴보고요. 부동산을 잘 모르는데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기회를 만들려는 분들 위해서 언젠가 내 집 이란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대한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공공주택에 대한 궁금한 질문이나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계획에 대해 문자 보내주시죠.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뉴스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팩트연구소가 살펴볼 뉴스는 뭐고 어떤 내용을 살펴보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친숙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술에 관한 팩트체크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술이 1급 발암물질이다. 두 번째는 한두 잔 음주는 문제없다. 이런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해보겠습니다. 술이 발암물질입니까? 이거 네.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렇게 마시고 광고하는데 발암물질이라니요. 너무하는데요? 예. 국립암센터는 지난 21일 대국민 음주 및 흡연 관련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전국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술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66.4%로 집계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르고 계신데요. 사실 네. 알코올 음료, 즉 술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988년에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구강인두, 후두, 식도, 간, 대장, 직장, 유방암 이렇게 7가지 암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일부 언론은 1급 발암물질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룹 1 또는 1군 발암물질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발암물질 그룹 1은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1급 아니라 1군이요. 예. 그렇죠. 근데 35년 전에 어쨌든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고요. 예, 제가 옛날 기사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동아일보는 1927년, 거의 100년 전이죠. 술은 얼마쯤 먹을까라는 기고를 통해서
우리 조선에는 전래의 유도의 풍습으로 유교와 도교, 유도의 풍습으로서 사실상 음주의 습성을 조장해 왔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제사상에도 차례상에도 술이 올라갈 정도고 음복 문화도 전해 내려올 정도죠. 그렇죠. 1962년 1월 14일자 조선일보는 술의 문화와 과학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적당한 음주는 일시적으로 열과 정력을 공급해주고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모든 근심이나 고통을 없애주고 노동의 긴장을 풀어주며 술의 흥분작용은 때로 정신적 능률을 높여주어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좋게 설명을 하죠. 네. 이렇듯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당량 또는 소량의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언론은 이게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를 하죠.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들도 많이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예. 주류 업계는 톱스타 마케팅을 통해서 주류 소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 왔고요. 술에 대한 관대한 역사적 배경과 주류 업계의 마케팅, 소량 적정 음주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 결과, 그리고 이를 부각시키는 언론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술 한두 잔은 건강에 좋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지게 된 거죠. 그렇지만 정말 술 한두 잔인데요. 이것도 몸에 그렇게 나쁜 겁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조사 대상의 46.9%는 한두 잔의 음주는 건강에 별 영향이 없다. 이런 응답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한두 잔의 음주도 건강에 해롭다고 응답한 이는 34%에 그쳤는데요. 오히려 한두 잔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응답한 분도 18%로 집계됐습니다. 적정량을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나타내 주는데요.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네. WHO는 지난 1월 국제의학지 랜싯에 낮은 수준의 알코올 소비와 관련된 건강 및 암 위험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WHO는 알코올 소비와 관련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양은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합니다. 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일단 마시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최신 연구에 따르면 유럽 지역의 모든 알코올로 인한 암의 절반은 과음이 아니라 가벼운 또는 보통 알코올 소비로 인해서 발생됐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해당되는 음주량은 알코올로 환산할 경우에 20g 미만인데요. 하루에. 네. 작은 캔이나 맥주병 약 300ml 정도 되는, 그리고 또 와인 100ml 또는 증류주 한 잔, 위스키, 브랜디 이런 것들 한 잔에 해당합니다. WHO는 음주자의 건강에 대한 위험은 알코올 음료의 첫 방울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더 마실수록 더 해롭고 덜 마실수록 덜 해롭다. 이런 취지죠. 와, 무서운데요. 그러면 그렇죠. 과음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냐. 예. 이렇게 말하는 애주가들, 저를 포함해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 기사 진짜 많이 봤는데요. 예,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나왔고요. 그런데 WHO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가벼운 알코올 섭취가 일부 심혈관 질환이나 제2형 당뇨병의 위험으로 측정할 때 약간의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게 와인 한 잔 먹으면 심장이 튼튼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왔던 연구들인데요. 근데 일부 연구는 중년 및 노년층의 특정 유형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영향의 존재를 보여주지만 여러 리뷰에서는 간헐적으로 과음하면 적당한 소비에 보호 효과가 사라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먹더라도 한 번 과음하면 그 보호 효과는 다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심혈관 질환 또는 제2형 당뇨병에 대한 보호 효과의 잠재적 존재가 개별 소비자의 암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의 발암 효과가 인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특정 임계값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낮은 수준의 알코올 섭취도 암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에 대해서 WHO는 암과 건강에 대한 안전한 알코올 소비량을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일단 마시면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궁금한 그렇습니다. 게 있습니다. 예. 예. 여기 궁금합니다. 술병에 우리가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이 하는 경고 문구가 있잖아요. 예.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예. 있는데
이거는 소량 음주는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나친 음주라고 딱 특정했잖아요. 관찰력과 기억력이 굉장히 대단하시군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술병에는 음주 관련 경고 문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잘 기억하시는 대로 네. 그런 문구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네. 전부 다 이 지나친 음주의 폐해를 그렇죠. 강조하고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담배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담배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속, 카드미움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네. 지나친 흡연이 아니고 흡연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흡연도 국제암연구소가 정한 발암물질 1군에 해당이 됩니다. 지나친 흡연을 경고하는 게 아니고 흡연의 피해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근데 왜 같은 1군 발암물질인 술은 지나친 음주를 강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국립암센터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반영해서 2016년에 이미 암 예방 수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소량의 음주도 피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음주 관련 보건 정책이 아직 변경된 새로 나온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어쨌든 음주로 인한 암을 예방하려면 먼저 좀 법 제도를 바꾸고 좀 우리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술에 관대한 우리의 문화를. 그렇습니다. 네. 국립암센터는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바꾸는 게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암센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음주 규제가 덜하며 음주에 대해 관대한 문화적 환경이다. 미디어 등 대중매체를 통해 술 광고나 음주 장면에 노출될 경우 청소년의 음주 시작 시기가 앞당겨지고 음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프랑스와 스웨덴은 술에 대한 TV, 라디오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요.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은 알코올 도수 15% 내지 22%의 기준을 두고 알코올 함량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술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25세 이하 모델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요. 네네. 영국은 과도한 마케팅을 진행한 주류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주류 상품을 진열하고 판촉 포장하는 과정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상당히 미비한 편입니다.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아예 없다고 봐도 되네요. 네. 2021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주류 광고 제한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여전히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이고요. 주류 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미흡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암센터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바꿔서 음주 관련 경고 문구도 흡연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술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앞뒤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자, 먼저 머리를 앞으로 지그시 숙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워서 뒷머리에 대고 뒷머리를 지그시 누르면서 양쪽 팔꿈치는 살짝 앞으로 모아주세요. 이때 등은 굽히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숙이고 호흡은 밖으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고개를 뒤로 젖혀볼까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고 등 뒤로 팔을 쭉 뻗으며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이때 목, 어깨, 척추 등 근육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앞뒤 5초간 3회씩 반복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넘치는데요. 나에겐 거리가 멀고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넘쳐나죠.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멋있는데요. 커넥티드 그라운드. 네. 각자 자기 기반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서로 연결해 보고 싶어가지고 사명은 그렇게 지었습니다. 전 또 이렇게 막 부동산 뭐 이런 땅 이런 거랑 연결된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뭐 부동산 현장과 또 정책 뭐 이런 관심 많은데 이런 거를 이렇게 관련해서 많은 활동하고 계시고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수요자들이 있나요?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냥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집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사실 뭐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공부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공부. 네, 가령 저도 이제 증권사 다니던 시절에 리서치에 어시스트로 들어온 그런 신입 직원들을 데리고 집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막연하게 뭐 집값을 전부 모아야 산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분양과 청약에 대해서도 거의 제대로 모르거나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택 공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주택 분양이라는 건 어떤 집을 분양한다는 거고, 분양하는 과정에서의 자격과 기준은 어떻고, 공공 분양과 또 민영주택 분양이 있는데 공공 민양이 어떤지 이런 걸 막 설명하다 보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보다는 반대로 좀 막 이슈가 되는 그런 자극적인 뉴스에만 조금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각자 자신에게 필요한 그런 주택 부동산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내 집 하나 장만하고 싶은 가장 평범한 꿈을 꾸는 뭐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최근에 좀 이게 눈에 띕니다. 지금 정부의 대표적인 공급 정책이죠. 뉴홈. 네. 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뉴홈은 요약하면은 정부 등 이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을 뉴홈이라고 지금 이름 붙였고요. 그리고 이게 계획은 5년 동안 10만 호의 분양주택 사업을 뉴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5년간 50만 호, 연간 10만 호요. 그래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35만 호 정도가 분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연간 10만 호 분양하겠다는 거는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동안에도 공공분양주택은 있었는데 5년 동안 15만 호니까 연간 3만 호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차이 나네요. 네, 그래서 3배 늘어난 거죠.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공분양주택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는 현재 그 규제 지역이 다 해제가 되면서 민영주택,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조합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받지 않고, 그래서 사업주가 높게 분양하고 싶다 보니까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편성이 이제 책정이 돼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미분양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세가 100원인데 원가가 60원이어도 공급은 100원이 하고 싶죠. 그런데 공공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60원이면은 60원에 해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원리상. 시세가 100원이어도요. 무조건 원가로만. 네, 이게 분양가 상한제의 원리 자체가 원가 분양의 개념인데요. 네, 공공분양주택은 올 그 분상제 적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미분양이 뭐 전국 7만 5천 호 이상이고 뭐 다 미분양이겠지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뉴홈은 시작하자마자 평균 경쟁률 12대 1 나왔고, 그다음에 청년 특공이라고 해서 또 새롭게 추가된 특별공급 유형도 있는데 그런 건 평균 30대 1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예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이 윤석열 정부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이런
공공 분양주택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의미가 굉장히 있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뭐 청약에 관련돼서 뭐 사전 청약이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뭔가요? 그냥 청약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청약이랑 사전 청약을 질문하셔가지고 굉장히 뭔가 순수한 눈으로 질문하시니까 제가 잠깐 당황을 해가지고. 그래요? 일단 너무 순수했나요? 네, 일단 사전 청약은 청약이 너무 과열이 되니까 그 미래에 있을 청약을 땡겨온 거거든요. 미리 청약을 해라.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런 정부 주도로 계획을 하는 3기 신도시 같은 이런 사업들은요. 이런 사업들은 토지 조성에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본 청약은 예를 들면 25년도인데 어차피 할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할 거니까 그 본 청약에 들어갈 단지들 몇 개를 미리 땡겨와서 지금 청약 과열이었으니까 작년까지는요. 그중에는 몇 개를 사전에 청약을 하자 해서 그 수요를 약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도입을 했던 게 이 사전 청약이었어요. 미래 청약은 네, 그러니까 소위 선청약. 네, 선청약이 되는 건데 지금은 민영주택 미분양이 너무 심하니까 민영주택은 사전 청약이 없어졌고요. 작년까지는 민영주택 사전 청약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공공은 반대로 공공주택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3기 신도시 거의 12군데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25년, 26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 청약해라 하고 사전 청약이 도입이 됐고 올해도 사전 청약이 3만 가구 이상이고요. 아예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름이 사전청약.kr이에요. 그래서 사전청약.kr 가시면 어디 청약이 있고 일정 어떻게 되고 다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즐겨찾기 하시면서 사이트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진짜 요즘 막 뭐 민간은 미분양이 엄청 나온다고 하는데 그 공공주택 최근에 인기 많았다는 데는 지역이 어딘가요? 그 사전 청약지들이 다 공공주택지인데요. 남양주 왕숙, 그다음에 그러니까 서울에도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어요? 서울도? 네. 예, 많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서울에 가장 유명한 데는 용산이고요. 네, 용산. 그다음에 뭐 강남에도 많이 있어요. 외교원 부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남아도는 조금 부지들이 있는 편이어서 이런 데도 1000세대급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공급될 수가 있는데 3기 신도시라고 하는 소위 몇만 세대급이 건설되는 대규모 신도시가 총 5개가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7개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다 사전 청약지여서 그러니까 공공 신도시가 사전 청약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들어가 봐야겠네요. 근데 이 청약 자격 대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거는 누군가요? 청약 자격 대상은? 일단은 청약 통장이 있으세요, 생원님? 있죠. 네네네. 네. 그러면은 청약 통장이 있으시고 12개월 이상 청약금을 납부를 하면은 했죠. 네. 그러면은 1순위 자격이 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 분양도 이런 순위 자격은 12개월 이상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약에 대한 기준이 작년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완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무주택 가구 세대 구성원이면 되는데요. 이런 공공인 경우에는 민간인 경우에는 집이 있어도 될 정도로 아주 완화가 됐고요. 공공분양주택은 전체적으로 무주택 가구인데 종전에는 세대주만 됐거든요. 이제는 세대 구성원이면 아무나 다 돼요. 그러니까는 각 세대 구성원이 다 넣으실 수도 있겠죠. 어떤 특별한 청약에. 네. 그리고 원래는 2년 24개월 그러니까 24개월 24회차였는데 이제 12개월 12회차로 바뀌었고 그리고 종전에는 그 세대주뿐만 아니라 뭐 5년 동안에 당첨이 됐었던 사람은 배제한다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요. 그냥 12개월 이상 무주택 가구 세대 구성원이면은 공공 사전 청약에는 전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또 일반 공급이랑 특별 공급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네네. 거는 자격 요건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청약이라는 게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은 다 청약을 통해서 공급이 돼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 시장으로 가서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공급되는 모든 주택이 청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청약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그 주택 배분의 얘기여서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 민영이니까 좀 알아서 하십시오 할 수가 있는데 공공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를 좀 힘을 더 써가지고 평균적으로 특별공급의 85%를 배정을 하고
일반 공급에는 15% 정도만을 배정을 했습니다. 와, 특별히 엄청 많네요. 85%. 네, 압도적으로 특별히 많아요. 그 특별 공급에 작년까지는 그 생애 최초라고 해서 혼인을 하셨는데 7년 동안 서로 혼인을 하신 경우에 평생 동안에 그분들 생애 전체에서 집이 아예 없었던 경우가 생애 최초가 되겠고 이게 25%로 엄청나게 늘었었고요. 네.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해서 혼인 7년 차 이내인 그 신혼부부인 경우 신혼부부가 이게 거의 35%, 그리고 기타 노부모 공양이라든가 기관 추천이라든가 다자녀 특공 10% 이런 게 있었는데요. 올해 작년에 MZ 세대들이 그럼 청약에서 결혼을 해야만 집을 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공도 혼인 전제죠. 네. 그다음 생애 최초도 혼인을 하셨는데 평생 집이 없어야 되고요. 네. 다자녀는 혼인 전제죠. 네. 혼인 전제고 이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다자녀는 몇 명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자녀는 3명부터 세 명부터. 다자녀입니다. 네.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도 사실은 유자녀 특공인데, 왜냐하면은 혼인을 한 무자녀가 있고 혼인을 하고 자녀를 한두 명 낳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추천 방식 자체가 애가 많으면 당첨이니까 혼인만으로는 안 되고 혼인하고 애도 많아야 돼요. 그것도 7년 이내에 2명. 저희가 10년 3명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30살까지 3명 나면. 네, 군대 그 네. 면제. 네네네. 그 신혼부부 특공도 결혼하자마자 거의 애를 낳아야 7년 동안 2명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결혼 빡빡해라. 엄청 빡빡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신혼부부 특공도 되게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작년부터는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그 청년 특공이라는 게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 39세 이하인 청년 싱글이 여기 만 39세 이하요? 네, 우리나라 돼요. 되십니까? 네,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만 39세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매년 올라가니까 불안해. 너무 불안해. 저는 이것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만 39세랑 만 49세, 40세가 뭐가 다르냐 약간 이런 생각이지만 어쨌든 만들어진 건 만 39세 이사 청년 특공이 그 공급하는 유형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균 15% 정도 배정이 돼서 이제는 청년 가구들도 여기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2월에 뉴홈 1차, 23년 1차 청약이 있었는데 청년 특공에 정말 신청이 어마어마해가지고 평균 경쟁률이 11대 1인데 청년은 33대 1로 3배 이상 청년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혹시나 좀 관련된 분들이 듣고 계시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 저는 미혼에 만 39이지만 근데 좀 이게 확실히 신혼부부를 위해서 하는 건 물론 필요하고 좋은데 우리를 위해서도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주거 안정성이 없으니까 결혼 생각이 없거든요.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청년 특공을 만들자고 2020대 국회에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국토위가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2017년에 파리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분양제도에서 가점제가 100% 바뀌어버리니까 그때는 공공분양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공공분양 연산만밖에 없고 민영분양이 30만인데 이 민영분양 30만이 전부 가점으로 바뀌니까 청년들이 다 도태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기존 주택을 전세 끼고 사거나 아니면은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청약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차라리 청년 특공을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그때 제 주장에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이제 뭐 4050들이 싫어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제가 했던 얘기는 그 4050 이후 세대들에 대한 배려는 2017년 8위부터 2020년 3년까지 많이 했다. 그러니까 분양주택이 원래는 39세 이하의 절반이 가고 40세 이상의 절반이 가서 원래 반반이 굉장히 평화로운 시장이었는데 17년에 8위 제도를 도입하고 가점제 100을 해봤더니 1대 9로 매우 이제 그 쏠림이 심해버린 40대 이상이 90%를 가져가는 그런 시장으로 3년 동안 바뀌어버려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혜택을 받던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5대5 정도로 돌아오게 이제 세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 정부 들어서 그 청년 특공이 신설이 됐습니다. 어쨌든 대표님도 감사합니다. 네. 많이 신경을 써주고. 저는 만 39세 넘어서.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듣다가 우리 애청자 최정실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내 식구 살면 내 식구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니 1인 1주택 시대가 도래하나요? 이렇게까지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는 게 왠지 무조건 반갑지만은 않은데
저희가 조심할 점은 없나요? 여기서 저희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 네. 그 무주택 세대 구성, 그러니까 세대 구성원에게까지 청약 자격이 있는 거는 청약 통장은 결국 개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다만 청약이 과열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세대 주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었던 거였어서 지난 5년 동안 주택가격 강세기에 너무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그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런 네네네. 것들이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세대 주만 청약 자격이 생겼던 거고요. 지금은 규제 지역이 전부 해제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세대 원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뭐 상식적으로 여기서 세대 원이라고 해도 그 소위 근로소득이나 이런 게 없는 그냥 자녀 세대가 만 20살 넘었다고 덜컥 넣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통은 부모가 넣을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공분양주택의 세대원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큰 뭐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앞으로 현 정부가 50만 호 뉴홈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5년간 50만 호니까 네, 5년. 그 매년 10만 호씩 할 것 같은데 결국 그 50만 호의 핵심은 3기 신도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하고 내년은 사전 청약을 중심으로 올해 사전 청약 33,000호 그리고 내년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데 내년은 약 8만 호 정도로 늘어나요. 그리고 3년 차부터 이제 11만 호로 올라가고 4년 차는 14만, 5년 차는 거의 한 17만 정도로 올라가면서 이제 50만 호를 맞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뉴홈 그 사전청약.kr 사이트를 가시면은 올해 공급 예정인 최소 23년 공급 예정인 그 33,000 공급 위치가 다 나와 있고 규모도 다 나와 있어서 이제 본인들이 사시는 거주하시는 주거 지역 주변에 어떤 주택들이 공급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니까 네, 그런 거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3기 신도시가 어디예요? 제가 잘 몰라요. 3기 신도시는 네. 일단 1차로 발표한 신도시가 가장 유명했는데 그게 고양 창릉 신도시 그리고 고양.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는 그 창릉 신도시라고 해서 은평구랑 덕양구 사이에 넓은 지역에 있는데 거기를 신도시로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남양주 왕숙지구라고 해서 남양주에는 다산 신도시나 몇 개 신도시가 있는데 왕숙이라고 또 그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신도시를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 하남시에도 하남 미사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강동구가 하남시랑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 아래쪽에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교산지구라는 대규모 신도시를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인천에는 계양 신도시라고 해서 김포공항 서쪽이랑 인천 부평으로 가는 쪽에 계양지구를 기획을 했고 그리고 인천 부평 부천 바로 위에 거기 대장지구라고 여기도 이름이 공교롭게도 대장지구인데 그 부천 대장 계양 해서 5개 먼저 나왔고 이 이후에 광명 안양과천 그다음에 뭐 등등 추가로 7개가 더 나와서 지금 현재는 대규모 신도시만 11개 이상으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다 외우세요 그걸? 아니 뭐 이제 제 일이 이런 거라. 와, 그래도요. 네. 근데 이게 뉴홈에 종류가 있다면서요. 나눔, 선택, 일반 뭐 이렇게 있다는데 이게 각각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이렇게 공공분양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 무관하게 그 원가 방식으로 공급되니까 좀 보통은 시세보다 한 80% 정도의 가격으로 아니면 뭐 정확한 퍼센티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원가 분양이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보다 더 싸게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타입을 3개로 나눴습니다. 종전에 공급하던 방식을 그냥 일반형이다. 이렇게 한 거고요. 일반형이 아니라 나눔형이랑 선택형이라는 걸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네. 나눔형은 뭐냐면은 종전이 80% 가격으로 공급됐다면 나눔형은 70% 가격으로 더 싸게 공급을 하겠다. 똑같은 건데. 예, 같은 건데. 대신에 그만큼 혜택을 좀 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집을 매도를 할 때 그 매도는 우리 공공에게 다시 매도를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만약에 올라 있다면 그 중에 4분의 3은 그 수분양자가 가져가시고 4분의 1은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매입하는 가격도 이제 좀 더 싸게 매입하겠다는 거죠. 일반형은 그런 게 없고요. 네, 일반형은 그런 게 없어요. 일반형은 받고 나면은 그냥 제 거예요. 올랐고 팔 때 제 거고 팔 때도 내 마음대로 남에게 아무에게나 팔 수가 있죠. 아하. 근데 나눔형은 결국에는 더 싸게 받아서 좀 싸게 다시 공공에게 매도를 하면 공공은 다시 그걸 또 받아서 그 당시에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겠죠. 선택형은 뭐냐면은 선택형은 지금 분양을 받을지 말지 조금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6년 동안은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임차로 살았다가 6년 후에 살지 말지 선택해라. 이런 옵션을 주는 거예요. 6년 일단 살게 해주고. 네, 6년은 공공분양주택 임차료니까 어마어마하게 싸겠죠. 그렇게 싼 상태로 들어와서 6년 후에 저 살고 싶습니다.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선택형입니다. 이게 좋아 보이는데요? 왜냐면 그때 시세에 맞춰서 딱 살지 말지 결정. 예. 그런데 그때 예.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 네네. 선택형을 했는데. 네. 그러면 근데 그런 원가로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아. 예, 이 선택형 역시 그 공급 그러니까 이 공공 분양 주택은 그냥 민영 저희가 말하는 시세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감정가로 계산되고 종전 공급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뭐 가격이 그렇게 높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래서 공공 분양 주택을 본인이 청약하실 수 있다면은 네. 사실은 타입 무관 넣으시는 게 좋고요. 청년 특공은 그래서 나눔형과 선택형에만 들어갔고요. 네. 일반형은 종전과 또 유사한 그런 특별공급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특징적인 거는 이렇게 공급 유형을 다채롭게 만들다 보니까 서울의 강동구의 고덕지구에 거의 고덕지구에도 공공주택 용지용 땅이 있어서 이번 2월에 이런 뉴홈 분양을 했는데요. 그거를 나눔형으로 분양했는데 거기는 심지어 토지임대부 주택이었어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분양 안 하고 건물만 분양하겠다. 네, 그래서 결국엔 건물 분양 가격은 건설 원가밖에 안 되니까 더 싼.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나는 가격이죠. 땅을 일단 안 내니까 대신에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내면 되는데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 MB가 했던 보금자리 주택에서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집만 서로 사고팔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에 대해서는 LH로 계속해서 이자를 내고 집은 서로 민간인들이 사고팔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토지에 대한 권리도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총액이 움직이는데 여기는 집만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반값으로도 계속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고 이런 타입들이 또 유난히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신규 취득할 때 부담이 가장 적으니까. 야, 신기하네요. 이런 게 있었다는 게. 근데 이게 공공주택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겠죠. 이거 제가 일단 듣기로는 장점밖에 안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단점이라는 거는 네. 공공분양주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특별하다는 거는 두 가지인데 그 대상으로도 특별해야 되고요. 청년이어야 되고 아니면은 뭐 신혼부부여야 되고 다자녀여야 되고 두 번째는 공공분양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각 그 대상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보통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라고 해서 1인이 현재 100% 기준으로 220만 원 정도 되고 2인, 3인, 4인 이렇게 하면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자기 세대 구성원에 맞는 그 소득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달성을 해야지 이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뉴홈 공공분양주택 중심으로 부동산 공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당첨자는 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6, 70년대에는 주택 지붕으로 성면이 들어간 슬레이트를 사용했다는 거 아시나요?